8단어 박웅현 제1강 자존. 팀장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5살 아들을 둔 여자 후배가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 제법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글쎄라고 답을 해놓고 술잔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해봤죠. 어떤 것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다행히 그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제 자신도 납득할 만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아까 네가 질문한 것 말인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자존을 선택하겠어.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존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존, 스스로 자에 중할 존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황간의 호떡집의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한 개에 500원, 2,000원에 5개 주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곳 사장님의 표정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 일을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첫 마디부터 활기가 넘쳤죠. 손님이 많든 적든 늘 한결같이 말이에요. 저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호떡을 구우면서 그런 표정 짓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른데 그 사장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살 때마다 이 집 사장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자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웬 호떡집 사장님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매우 극단적인 비교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 회사 일로 파리에 갔을 때 일정을 마치고 잠깐의 틈이 생겨 몽파나르스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모파상, 사르트르, 보들레르 등 워낙 많은 유명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사르트르를 찾아갔죠. 보부아르와 함께 묻혀있는 사르트르 무덤 앞에서 이곳을 다녀간 전 세계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정에 필요했던 지하철 티켓이나 몰래 쓴 편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곳까지 찾아온 산 사람들의 열정이 죽음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경이로운 풍경 앞을 서성이다. 저의 책은 도끼다에 나의 나이 어린 스승이라고 언급했던 후배 이원흥에게 사르트르 묘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서양의 명화 중에는 해골이 있는 그림이 꽤 많습니다. 메멘토 모리, 삶과 동시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받은 나의 어린 스승은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 죽음을 기억하라와 운명을 사랑하는 죽음과 삶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조합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네가 처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자존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도대체 이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존감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마 우리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 기준점을 바깥에 찍죠. 명문중학교, 특목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엄친아, 엄친딸을 따라가는 게 우리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판단의 기준점이 나가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이란 말입니다. 이건 마치 고소영에게 너는 왜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하는 것과 같아요. 고소영은 김태희가 아니죠. 고소영의 매력은 고소영일 때 있는 겁니다. 박웅현의 매력도 박웅현일 때 있는 것이지 제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을 따라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친구의 아들, 딸처럼 되라고 하니 우리 각자 개인의 아모르 파티는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해요.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나도 저 사람과 발맞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뒤돌아봅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인생인데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 재미교포 후배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고국에 온 감상을 물었더니 무섭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궁금해하니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대요. 사람들이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당시 한창 유행하던 부츠를 신고 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어떤 세트에서 나온 사람들 같아서 겁이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친구가 느낀 두려움이 지나친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대기업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큰 기업은 임원이 50명이 넘는데요. 상무급 임원에게는 똑같은 차가 지급됩니다. 같은 직급인데 누구는 A라는 차를 주고 누구는 B라는 차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난리가 날 테니까요.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날 그 주차장에도 시커먼 그랜저 50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더라고요. 섬뜩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서울대를 다닌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100억을 번다고 해도 다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에 두고 나를 존중하냐일 겁니다. 1998년에 제가 여러 집에 이롭게 쓰일 책을 썼는데요. 나는 뉴욕을 질투한다 라는 책입니다. 1996년에 좋은 기회로 2년간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온 뒤에 쓴 책인데 가격도 적당하고 두께도 얇아서 냄비 받침으로 아주 딱이었죠. 아마 지금도 몇몇 지인들의 집에서 냄비 받침으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가 그 책에 썼던 내용인데요. 여자는 꼭 여자답게 걸어야 하는가? 만약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기능의 뇌가 따로 있다면 나는 분명 그 부분을 손상당한 사람이다.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한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어김없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어김없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집사람은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 대신에 밥 먹는 손쪽, 밥 먹지 않는 손쪽이라는 보다 손쉬운 지침을 이용하지만 그
그것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른쪽 왼쪽뿐만이 아니다. 지하도에 한번 들어가면 서너 번을 오르내려야 가고자 하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방향 감각이 무디다. 지도와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잘 되어 있다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 길찾기란 원천적으로 미로찾기 게임. 당연히 초행길에서는 두세 번 정도 낯선 사람의 신세를 지게 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길을 알려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이야기해준다는 점이다. 미국 사람들의 방향 설명은 마치 머릿속에 지도를 넣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다. 예를 들면 1.5마일 정도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세 개의 스톱 사인을 지난 다음에 우회전을 해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을 하면 된다 라고 말해줄 정도. 종로에서 시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기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우리와는 무척 다른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 대학 교수는 이런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이질 문화와 동질 문화라는 말로 해석한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 반면 우리는 너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내가 저기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저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 미국이 인종 전시장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흔치 않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감이 가는 설명이다. 이질 문화를 가장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거리 풍경이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다. 그것뿐만 아니다. 너와 내가 다른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사는 방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뿐. 그래서 뉴욕 거리를 걷다 보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보게 된다. 한겨울에 반팔 셔츠 차림으로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 깨끗한 정장 차림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찻길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 머리 한쪽만 빡빡 감고 다니는 사람, 헤드폰을 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니는 사람, 입술에 피어싱을 하고 다니는 사람,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 다니는 여자, 우리나라에서라면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쯤 받을 만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하다. 이곳에서 학교를 마치고 한국 기업체에 취직, 서울에서 3년 정도 생활해본 한 교포 학생은 나의 이런 경험과 정반대되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제각각 딱 맞는 상자를 만들고 모두들 그 상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20대 후반의 여자들이 들어가는 상자가 있다. 그 상자 속에는 어딘가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자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50대 남자의 상자 속에는 회사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 30대 후반의 남자라면 회사에서 과장쯤 되어야 하는데 부인과 아이들 한두 명쯤, 더 완벽하게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있는 집안의 가장이어야 한다. 만약 아이들만 있거나 부인만 있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기심 내지 걱정찬 시선을 받게 된다. 모두들 일정한 틀을 만들고 그 틀의 형태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물론 그 틀은 대부분 가장 보편적이고 합당한 기준으로 짜인 틀일 것이고 그 틀을 통해 각 개인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사회가 안정을 찾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틀 속에 산다는 것은 틀 밖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 아닐까? 그래서 그만큼의 가능성을 빼앗긴다는 말이 아닐까? 사회면 기삿거리가 되지 않고는 20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기는 힘들고
60대 나이에 대학생이 되기도 힘든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던져줄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자가 왜 그렇게 드세? 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사회는 그 사회의 인적 자원의 절반이 가질 수 있는 힘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가끔은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꼭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야 하는가? 대학생은 꼭 20대여야만 하는가? 윗사람은 꼭 권위를 지켜야만 하는가? 여자는 꼭 여자답게 걸어야 하는가? 지금이라고 그 상자가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각자의 상자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대가 살아야 할 상자, 30대가 살아야 할 상자, 40대가 살아야 할 상자. 그 상자의 바깥으로 벗어나면 매년 명절마다 고문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측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존을 싹 틔우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교육받은 분의 경험을 들어봅시다. 얼마 전 한 신문사 칼럼을 쓰기 위해 세계적인 설치 미술 작가 서도호 씨를 인터뷰했어요. 여러 문답이 오갔는데 그중 창의성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느냐고 물었어요. 서도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리지드에서의 처음 수업이 사진이었어요. 기초사진 강의로 첫 수업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종이와 크레용을 나눠주면서 2명씩 짝을 지어 뭘 하든 제주껏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단,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요. 제 짝은 화가 나서 종이를 바닥에 놓고 밟는 퍼포먼스를 했고 저는 구멍을 뚫은 뒤 뒷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진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죠. 나중에 선생님 말씀이 우리는 시각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업이 뇌를 말랑말랑하게 마사지해준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수업을 할 때는 조교가 출석 체크를 한 뒤 선생님이 와서 학생들의 그림을 보고 여기 좀 지워봐, 눌러봐, 살려봐 라고 하면 네 선생님 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검토를 하죠. 결국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 건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면 한국 교육은 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에 기준점을 세워놓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고유의 무엇을 끌어내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느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집어넣으려 하지 않고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36세 사회생활을 하던 아저씨가 책상에 앉아 처음으로 디자인을 배우는데 쥐뼛댈 틈도 없이 교수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해온 숙제를 벽에 쭉 붙여놓고 좋은 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수는 마치 칭찬을 하지 못해 안 단단 사람같이 보였어요. 게다가 그 뒤에는 왜 좋았는지 제출한 작품에 대해 해석해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말을 복돋워 주더군요. 그러니 학생들은 과제를 하면서도 늘 신이 났고 서로 옆자리에 앉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과연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걸 존중하게 해주는 교육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 지적받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칭찬은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가진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는 눈치를 자라게 합니다. 중심점을 바깥에 놓고 눈치 보며 바깥을 살핍니다. 자존은 중심점을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 광고회사 CD인 후배가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 면접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무척 떨린다며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충고해줬습니다. 회사가 너를 면접하는 동시에 너 또한 그 회사를 면접해야 해. 회사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너라는 그릇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야 하지 않아?
너를 채용하는 건 회사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지. 회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회사가 필요한 거니까. 물론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회사가 강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의 주장을 가지고 가야 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일하고 있는 광고회사 TBWA에 주니어 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고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광고인 실무 참여 프로그램으로 1년에 2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업계에서 꽤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해서 들어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디에선가 강연을 하고 나오는 길에 젊은 친구가 씩씩하게 다가오더니 주니어 보드에 지원했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고는 아주 당당하게 TBW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TBWA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묻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달라고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점을 찍으라는 이야기였죠. 만약 저라면 주니어 보드가 되기 위해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방향을 찾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걸 보여주고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회는 점점 이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들의 한 발 한 발이 다 기여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바깥이 아닌 안에 점을 찍고 나의 자존을 먼저 세우세요. 자신 없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자존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펼칠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불안해지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고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 최고 대학의 총장, 대통령까지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해요. 다만 그들의 직책이나 직위 때문에 완벽해 보일 뿐이죠. 그들은 완전한 면만 부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면만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 보이는 것뿐입니다. 누구나 단점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살아남은 유기체들인데 어떻게 단점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장점도 있죠. 그러니 내가 가진 장점을 보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못났다고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못났고 완벽하게 불완전하니까요. 존경하는 교수님, 부모님들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수두룩하고 결심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실수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본인을 믿으세요.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노한 다음 점수하면 됩니다. 도노 점수?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이야기를 입증해줄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학자 강판권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CBS 정혜운 PD의 책 여행 혹은 여행처럼 에서 그가 만난 이들 중 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자존과 꼭 들어맞는 분이라 책에서 발췌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강판권 씨는 나무열전이라는 책을 쓴 나무 박사님입니다. 이 책은 나무를 인문적으로 해석한 책인데 참 좋습니다. 정혜윤 씨의 책을 통해 나무열전과 강판권 씨의 생애를 알게 됐는데요. 강판권 씨는 말씀드렸듯 성공한 학자입니다. 지금부터 성공하기까지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판권 씨는 초등학교 때 추운 겨울이면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나무를 해다가 난로를 떼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경상도의 어느 깡촌에 살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고 4km 정도는 걸어 다녔으며 실업계인 종합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 사학과에 들어갔어요. 사학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서를 낼 때 사학과 줄이 제일 짧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학에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닌지라 공부가 썩 재미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 때 그가 빠져있던 것은 클래식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절 그에게 음악이라면 트로트가 최고였을 때였는데 논일할 때 논 가운데 막대기를 꽂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유행가를 들으며 일을 하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형이 축음기를 사왔는데 같이 가지고 온 유행가수 LP 몇 장 사이에 베토벤의 음반이 한 장 껴있던 겁니다. 남진, 태진아만 알던 그가 클래식에 빠지게 된 순간입니다. 그 후에 강판권 씨는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가 음대 소강당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대요. 클래식 음악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공부보다 음악이 좋았던 그는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지방대 사학과 출신의 언론고시생은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맙니다. 그는 결국 다른 곳에 취직을 하기로 하는데 그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의 말대로라면 죽지 못해 대학원에 진학을 했죠. 대학원에 들어갔으니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데 주제를 양무운동 당시 이홍장의 외교정책에 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외교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외교 문서를 읽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과 많이 다른가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더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논문을 쓰지 못한 강판권 씨는 주제를 바꾸기로 합니다. 갑자기 본인이 촌놈이라는 게 생각났다고 합니다. 촌놈이니 농업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 주제를 중국의 농업사로 바꿨답니다. 어때요? 강판권 씨는 여기서부터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촌놈이라는 것은 자기 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논문의 주제를 바꾸고 신이 난 그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10년 동안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1995년에 주제를 바꾼 논문은 1999년 8월에 마침내 완성됐고 그는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인생은 쉽게 풀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빚은 쌓였고 대학 교수 자리를 얻는 것도 요원했죠. 중고등학교 교사 자리도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일을 구하지 못한 그는 1년간 팔공산을 오르며 소설을 쓸까 시를 쓸까 별별 궁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전공과 취업에 아무 상관없이 우연히 펼친 책인데 재미있었대요. 그런데 나무라면 나도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나무부터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무 도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비교하고 조경을 담당하는 행정직원에게 정보를 얻으면서 계명대의 나무를 다 세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공부한 사학자는 인문적인 나무 이야기, 나무 열정과 공자가 사랑한 나무, 장자가 사랑한 나무 등을 집필하죠. 강판권 씨는 자기 안의 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찍어 놓았던 기준점을 모두 안으로 돌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고 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점들을 연결해 하나의 별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판권 씨는 지금 계명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농촌에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나무를 잘 알 수 있었을까요? 현대고 서울대를 나와서 가기에는 힘든 길이죠. 그러나 이들이 가기 어려운 길을 강판권 씨는 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고 자기 길을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마다 기회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기 다른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 기회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자기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에 정석과 같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점들이 뿌려질 것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돼서 별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빛을 따르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오직 각자의 점과 각자의 별이 있을 뿐입니다. 강판권 씨를 보세요. 자기 자존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았죠. 자신의 별을 만들었어요. 그가 지난한 삶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자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죠. 나는 관심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기준점을 그쪽에 찍어놓고 산다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순신은 물살의 방향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한산대첩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순신의 물살이 나타날까요? 인생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전인미답이에요.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인생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죠. 내가 뭘 봐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과연 강판권의 농업과 나무가 나에게는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쯤 마련해 놓는 것.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